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이 국제적으로나 상당히 혼란한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의 그 1,700여 명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세웠지만 그것이 입법부의 200여 명에 의해서 탄핵 소치가 되고 또 그것이 헌재에 있는 8명에 의해서 탄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리인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은 그러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를 몇 사람에 의해서 탄핵을 시키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떠한 정말 준법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판결문을 제가 들어보면서 보면 이 법치 국가라고 한다면 이 법에 근거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논리가 정치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2030 세대는 물론이거지만 10대들까지도 상당히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 법치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대한민국의 이번에 헌재를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이 사람들을 8분을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탄핵을 심판해서 결국에는 탄핵을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왔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에서 본격적으로 평의를 진행한 것이 2월 2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비공개로 됐죠. 평의의 통상 주심 재판관은 정영식이 평의 요청서를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평의 요청서에는 윤 탄핵 관련 헌법 연구관들이 쓴 TF 보고서 사건 법리 검토 내용이죠. 이 TF 보고서에 포함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영배 판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변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걸 가지고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주심 재판관 주도로 검토 내용 발표해 의견 조율 후 표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문이 작성이 되게 되는데 헌법의 연구관들이 쓴 TF 보고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헌법 연구관들이 쓴 TF 보고서 가운데 보면 화교 출신의 헌법 연구관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보면 발표 의견 조율하는데 토론 및 설득 과정이므로 이것이 상당히 좌편향될 우려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건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모여 의견을 나누면서 법리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상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할 재판의 기본이 뭐냐. 이 기본을 보면 재판관은 재판에서 다음 3가지 기본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적어도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입법에 대해서 법에 준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은 거냐 거기다 기준을 둬야 되거든요. 내 논리가 들어가거나 내 정치적 사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 두 번째 가서는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상대편이 이 고발을 했거나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되고 양쪽의 말을 충분하게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놓고 난 뒤에 법리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헌재가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권을 충분히 주질 않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사례를 보면 첫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헌재는 무엇에 쫓기듯이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윤 대통령 방어할 시간과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증인 신문 시간은 30분을 줬고 추가 15분으로 엄격히 제한을 했어요.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피청구인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충분한 질문 기회를 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불리한 재판 진행에서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뭐에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해서 그 증인의 신문은 대해서 또 반박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권이 무시당했다. 두 번째 가서는 불법 증거를 임의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헌재는 핵심 증인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서로 다름에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임의로 채택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게 수사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경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검찰에서 먼저 초등수 수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뭐 하는 것보다 검찰에다 더 무게를 뒀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정에서 법정 증인과 불법 수사 중인 검찰 진술 중에 어떤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했을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위증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판결문에 보니까 위증한 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참된 이 증거를 대고 증인의 말을 듣기보다는 위증한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재가 보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또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 탄핵 심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실제 이들이 헌재의 그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이거는 거짓된 것에 더 신경을 쓰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형사재판이 아닌데 지금도 마치 형사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틀렸다. 그래서 탄핵 심판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여기 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함에 따라 기본적인 증거법칙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데 이게 소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하듯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제40조 준용 규정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탄핵 심판의 경우 중간에 보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이거나 형사소송법 275조 2항에 보면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으로 한다. 무죄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결정되기도 전부터 완전히 죄인 다루듯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관이 판단한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피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 그거는 불가하거든요. 채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이거 갖다가 거짓된 걸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이 피청구인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피청구인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거기 보면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증거로 하지 않는 것도 입증을 해가지고 이들의 말을 다 듣고서 그리고 판결을 내린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이번 선거는 너무 졸작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 좌파성의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 보면 문영배 같은 분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죠. 그뿐 아니라 성향은 좌파지만 이 진주시 선관위원장을 했다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할 때 두 가지를 했잖아요. 탄핵과 그리고 모든 예산 삭감한 거. 그뿐 아니라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부정선거 밝혀지면 큰 벌을 면치 못하잖아요. 근데 이 헌재의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을 했다고요.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잖아요. 문영배 같은 사람은 진주시 선관위원장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법 연구회의 그 뒤를 이어서 이게 바뀌었죠. 그게 우리법 연구회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들어간 이미선. 이 사람도 역시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인데 성향은 좌파죠. 그 다음에 정정미. 이 사람도 이 지명은 김명수가 했는데 성향은 좌파예요. 이 정정미 같은 사람도 공주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계선 같은 사람도 우리법 그 다음에 인권법 연구회에 있었죠. 그 지명 주체가 민주당에서 한 것이고 성향은 좌파죠. 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요걸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재판을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문영배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 고교 동문 카페 아천법 위반 불법 음란 게시물 유통 방조 및 참여했고요. 이재명과 친분이 아주 친하고 사법연수원 노동법 학회 동기로서 만화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예요. 그다음에 트위터에 북한 중국 우호 발언 신영복 사상에 공감글을 썼고 A앱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컴퓨터에 이 부정선거는데 A앱에도 참여했죠. 그다음에 김어준 민주당 인사 및 김재동 외에 이회수 이런 팔로우에서 난 가장 왼쪽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던 사람이고요.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88건을 작성했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유엔군 묘지 방문해 가서 거기서 북침론을 주장한 그런 일을 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영배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상당히 좀 삐뚤어져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편이 오충진 변호사님이죠. 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과 YK 법무법인 동료죠. 공동대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이제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죠. 또 여기 보면 전 정의원 이사도 했고요. 판사 시절 재판 맡은 기업 주식 대량 보유를 했고 승소 판결 후에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도 논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산은 2억 9천에서 42억으로 비정상적으로 이제 이 주식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큰 재산이 늘었고 현 재산은 76억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정미 같은 사람도 보면 이게 군내 학문선교 처벌하는 거 그것도 92조에 이건 위헌이다. 그래서 대체 복무제를 합헌으로 봤던 사람이고 또 국가보안법 7조 1항이나 5항에
위헌 판결을 내죠.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고무행위의 금지처벌 조항에서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진보 인사의 다수에 속해 있고 보수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정정미라는 이분은 이제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계선이라고 하는 분도 남편이 변호사님이죠. 황필구 변호사님인데 윤석열 탄핵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분이죠. 그리고 남편 소속 재단이 공감 이사장 김희수,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소추단의 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같이 일을 했고, 또 반포 고급 빌라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해 치사죄도 적용을 해서 의붓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윤 대통령 불법 체포 영장 승인한 사람이 바로 이 정계선이라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뭐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좌파 성향의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 중도 우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유를 당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그 협박을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무슨 뭐가 있는 건지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이게 돌아서서 8대0 판결이 났는데, 우리 김영두라고 하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파, 중도 우파라고는 했지만은 이분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거 드러나게 되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정영식이라고 하는 분도 이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배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택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부정선거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조한창, 이분은 국민의힘에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제주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어떻게 부정선거 밝혀지게 되면 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복형이라고 하는 분은 조희대가 이제 임명을 했는데 성향은 중도 우파라고 했지만 이번에 다 8대0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번에 좀 안타깝게 이게 어디에 지금 회유를 당했든지 협박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판결을 그냥 하나로 몰자 이렇게 해서 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잠깐 얘기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36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이 법치국가의 권위와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했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 탄핵 그 심판에서 인용함으로써 법의 권위와 신뢰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법치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냐. 상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헌재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법부가 무너진 거죠. 입법부의 횡포도 문제지만 이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버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젊은이들까지도 분노하고 많이 속상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헌재의 판결을 내린 8명에 대해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학일 TV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은 그런 방송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